책에 관한 두 번째 묶음이다. 이번에는 독서의 방법, 책의 가치 판단, 장소의 의미, 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어록, 격언, 고사, 어휘 자료를 통해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어휘부터 살펴본다. 한우 충동이라는 말이 있다. 땀 흘릴 한, 소우, 가득 찰충, 마루떼동, 짐을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싸우면 들보에까지 가득 찬다는 뜻으로 장소가 매우 많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나라의 문인 유종원이 처음 쓴 표현으로 전해진다. 책의 물리적 축적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한 이 표현은 그러나 곧바로 한 가지 물음을 낳는다. 많은 책을 소유하는 것이 곧 지식의 증거인가 하는 물음이다. 그 물음에 정면으로 답한 인물이 있다. 고대 그리스 출신의 수사학자 루키아노스는 무학의 장서가에게 준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책을 갖는 것이 교양의 증거가 된다면 좋다. 그렇다면 교양의 점에 있어서 많은 책을 가진 책방 주인과 누가 경쟁하겠는가? 소유와 교양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책이 서가를 채우는 물건에 그치는 한 그것은 교양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재고의 목록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같은 맥락에서 체스터턴은 독자의 두 유형을 구분한다. 책을 읽으려고 하는 열성스러운 사람과 책이 있었으면 하고 무료해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전자는 책을 읽기 위해 찾는 사람이고 후자는 책을 일종의 소품으로 원하는 사람이다. 이 두 유형의 차이는 독서의 목적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모든 책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문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 중 하나다. 어떤 책은 군데군데를 추려 읽어야 하고 어떤 책은 읽어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다. 어떤 근소한 책만이 잘 주의하여 자세히 전부를 읽어야 한다. 어떤 책 같은 것은 대리를 시켜 읽어도 좋으며 또는 다른 사람이 한 발췌로서도 족한 것이다. 베이컨은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정밀하게 분류한다. 정독, 발췌, 위임이라는 세 방식을 책의 성격에 따라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이 견해는 오늘날의 독서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베바는 독서의 기준을 더 단호하게 제시한다.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 이 문장은 반복 독서의 가능성을 책의 질을 판별하는 척도로 삼는다. 단 한 번 훑고 나면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는 책은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볼테르도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일한 책이란 독자에게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선 못 배기는 그러한 책이다. 좋은 책은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를 덧붙이게 만든다는 뜻이다. 책 읽기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참여의 행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에머스는 책 선택의 기준을 시간이라는 축으로 설정한다. 출간되어 1년도 경과되지 못한 책은 절대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은 독서를 유행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행위로 규정한다. 시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책은 독자를 현재의 소음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는 경고다.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표지로서 서적을 판단하지 말아라. 원문은 Judge not a book by its cover이다. 직역하면 표지로 책을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이 말은 외양만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말라는 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책의 외형적 장식이 내용의 우열과 무관하다는 관찰에서 출발한 이 표현은 판단의 기준을 겉모습이 아닌 내용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간명하게 전달한다. 같은 영국 격언으로 책은 책에서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다. 원문은 Books are made from books 이다. 한 편의 글은 이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텍스트 위에 세워진다는 뜻이다. 저술은 무에서 시작되는 창조가 아니라 이미 쌓여온 지식의 연쇄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을 이 격언은 말한다. 다음으로 어휘 하나를 더 살펴본다. 불간지서라는 말이 있다. 오래 없어지지 않을 훌륭한 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중국의 고전 문서, 개용 답양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저작을 가리키는 이 말은 에머슨의 발언과 연결된다.
1년이 지나도록 읽힐 수 없는 책과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책 사이의 거리가 바로 불간지서라는 개념이 포착하는 간극이다. 볼테르는 책의 역사적 영향력을 이렇게 정리했다. 과거의 온갖 세계는 단 하나 미개한 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몇 권의 책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문명의 역사를 지배해온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소수의 핵심 저작이라는 시각이다. 성서, 코란, 논어, 법전, 철학 저술이 각각의 문명권에서 수행해온 역할을 떠올리면 이 발언의 논거는 충분히 실질적이다. 그 연장선에서 마틴 루서 킹 박사의 일화가 있다. 한 기자가 킹 박사에게 물었다. 무인도에 귀양 가게 되어 성경 이외에 단 하나의 책을 갖고 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택하겠느냐고. 킹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 말고 책 하나라. 나는 플라톤의 공화국을 택하겠소. 이 책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 속에는 모든 창조적인 생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인물이 어떤 책을 최후의 한 권으로 선택하는가는 그가 지식을 어느 지점에서 정초하는가를 보여준다. 킹에게 그 기점은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었다. 프랭클린의 일화도 책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1736년 프랭클린이 주의회 서기로 선출되었을 때 한 의원이 연설로 그의 선출을 방해한 일이 있었다. 프랭클린은 그에게 보복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 의원의 집에 진귀한 책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를 써서 4~5일 책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의원은 책을 보내주었고 프랭클린은 읽은 후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친한 친구로 지냈다. 책 한 권의 교환이 적대감을 우정으로 전환시킨 사례다. 이 일화에서 책은 단순한 정보의 매체가 아니라 관계를 매개하는 물건으로 기능한다. 반면 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일화도 있다. 의학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치료하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 탈코스 헬츠가 이렇게 충고했다. 당신은 미스프린트 때문에 죽어버릴 것이요. 오탈자가 하나만 있어도 치명적 오진이 가능하다는 경고다. 책에 수록된 지식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문 지식의 직접 적용에는 맥락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짧은 일화는 날카롭게 전달한다. 책과 인생의 관계를 놓고 두 작가는 상반된 관점을 제시한다. 아나톨 프랑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인생을 안 것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는 아니다. 책과 접촉한 결과다. 책이 직접 경험보다 더 깊이 있는 인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리키는 나의 대학에서 이렇게 썼다. 책 속에서 나는 이미 생활 속에서 들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은 사상에 부딪힌 일은 드물었다. 책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미 삶에서 감지했지만 언어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명료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다. 두 입장은 모순이 아니다. 경험 이전에 책으로 삶을 아는 경우와 경험 이후에 책으로 삶을 확인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독서의 국면을 가리킨다. 헨리 밀러는 독서에서 독자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나의 독서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이든지 사람은 어떤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의 책이나 경험 가운데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를 주입시키는 데 있다. 책 읽기의 가치는 특정 경험에 습득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무언가를 텍스트 안에 투입하는 과정에 있다는 뜻이다. 이 관점에서 독서는 수동적 흡수가 아니라 능동적 개입의 행위가 된다. 모험은 독서의 목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한다. 그는 더 서밍업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책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책을 읽는 것이다. 비평가의 해석보다 독자 개인의 의의가 독서의 출발점이라는 이 선언은 독서를 제도나 권위로부터 독립시키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성질을 알 수 있다고 차몬드는 말했다. 독서의 선택이 곧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시각이다.
반대로 와일드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책의 도덕성 문제를 일축한다. 도덕적인 책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다. 책은 잘 쓰여졌는가 또는 서툴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뿐이다. 책을 윤리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이 견해는 문학에 대한 미적 자율성 논의의 핵심 명제 중 하나다. 스위프트는 책과 독자의 관계를 생생한 감각으로 묘사한다. 내가 독서하고 있을 때 그 책이 어디서든 살아서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듯이 여겨진다. 책을 살아있는 대화 상대로 경험하는 독서의 국면을 포착한 표현이다. 러셀은 이 낭만화의 균형추를 제공한다. 모든 훌륭한 책 속에는 실증나는 부분이 있고 모든 훌륭한 사람의 생애에는 흥미없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위대한 책도 전체가 균일하게 탁월하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걸작에도 지루한 단락이 있고 위인의 생애에도 평범한 국면이 있다. 이 관찰은 책이든 인간이든 실체를 이상화하지 않고 총체로서 바라보는 태도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디즈레 일리의 발언을 살펴본다. 로세아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책은 인간의 저주다. 현존하는 책의 90%는 시원찮은 것이며 좋은 책은 그 시원찮음을 논파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내려진 최대의 불행은 인쇄의 발명이다. 극단적인 도발처럼 보이지만 이 발언의 핵심은 인쇄 기술이 저질 텍스트의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다. 좋은 책이란 그 범람 속에서 오류와 평범함을 반박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여기에 담겨 있다. 책에 관한 논의는 소유와 독서의 구분, 독서의 방식과 기준, 그리고 책이 인간 문명과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좋은 책의 조건은 시대마다 다르게 제시되어 왔지만 독자의 능동적 참여가 독서의 본질이라는 점에서는 여러 관점이 일치한다. 볼테르가 말한 대로 유일한 책이란 독자에게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선 못 배기는 그러한 책이다. 루키아노스와 체스터턴이 소유와 교양을 구분했듯 책을 쌓는 일과 그 안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 결코 같지 않다. 베바가 2번 읽을 가치를 물었고 에머슨이 세월의 검증을 말했으나 성경은 시간의 시험을 넘어서는 유일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기록한다. 불간지서를 찾던 인간의 오랜 갈망은 결국 사라지지 않는 말씀 앞에서 멈춘다. 볼테르가 말한 독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책의 참된 형상은 읽는 자를 새롭게 지어가는 그 말씀 안에 있다.